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더 해봐요,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노동과 세계 진행을 맡은 민주노총 홍보실장 정호희입니다. 민주노총과 국민라디오가 함께 만드는 노동과 세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더 나은 세상, 아름다운 생각, 더 해봐요, 함께해요, 우리. 7월 12일 토요일 세월호 참사 88일째 노동과 세계 14번째 방송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가 730 재보선에 출마했습니다. 평택을 김득중 무소속 진보 단일 노동자 후보 인터뷰합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가족들이 직접 전국을 돌며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일본 자위대 창설 기념행사가 열릴 뻔했죠.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김득중 후보 인터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번 평택을 선거구에 함께 살자 무소속 진보단일 노동자 후보로 나선 김득중입니다. 저는 해고 노동자입니다. 가정경제를 아내에게 맡긴 채 살아가고 있는 이름뿐인 가장입니다. 두 아이의 아버지며 80이 넘는 어머니를 모시지도 못하는 부여자이기도 합니다. 집안도 못 챙기는 이러한 사람이 국회의원 선거에 나섰습니다. 저에겐 핏줄만큼이나 소중한 또 하나의 가족, 살려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입니다. 저는 죽어간 25명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막상주의자, 가장인 쌍용자동차 지부장입니다. 조용히 죽음을 결심한 친구의 마음을 헤아지도 못하고 임대아파트 옥상에서 몸을 던진 후배의 속사정 또한 살피지 못한 그저 죄 많은 노동자 가장입니다. 성실하게 살고 있지만 형편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아둥바둥 할수록 삶의 수렁통으로 빠져들기만 합니다. 쌍용차 노동자들 뿐만이겠습니까? KT와 현대중공업 수많은 산업 현장에서 쌍용차보다 훨씬 많은 노동자들이 자살과 죽음으로 내몰렸습니다. 한쪽 기통일에서도 죽지 않고 함께 살 수는 없는 겁니까? 세월호 참사가 벌어지고 세상은 달라져야 한다 하지만 누가 어떻게 변화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간피와 문제를 간피하게 맡기는 악의 순환이 이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사회 악을 고리를 끊어야 새로운 가능성의 선이라도 연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해고 노동자의 출마를 두고 현실적이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실은 무엇입니까? 여당이 흡수하고 야당이 기대만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어야 합니까? 730 국회 재선거가 정치인들에게는 자리와 배지 권력의 다툼이겠지만 쌍용차 해고자와 고통을 받는 이들에겐 죽느냐 산이냐의 문제입니다. 오는 7월 30일 재보선에서 평택을의 진보 정당 혹은 진보 정치운동, 노동운동 역사상 처음으로 무소속 진보 단일 노동자 후보를 출마시켰습니다. 저는 지금 평택을 노동자 후보로 출마한 김득중 후보 선거 사무실에 와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김득중 지부장님, 그 다음에 이창근 홍보팀장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난 6월 24일 예비후보로 등록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놀라워하기도 하고 반가워하기도 합니다. 그 전 과정, 어떻게 해서 후보로 출마할 결심과 생각, 또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된 건지부터 얘기
좀 해주시면 얘기 풀어나가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지난 5년 투쟁 과정에서 저희들 어느 하나 투쟁을 해나갈 때마다 자체적인 전대 가람들의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때로는 이제 정말 무모할 정도로 투쟁도 했고요. 대부분 이제 우리 동지들이 알다시피 김정우 전 총장은 안배이 없는 노동자가 40일 동안 단식도 했고, 그리고 한상현, 문기주, 복희성 이 세 동지가 한겨울 그 칼바람 그 좁은 공간에서 19만 4천 포인트 흐르는 이제 송전탑에 170일간 또 투쟁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저희들이 지난 5년의 과정에서 좀 이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또 희망 문제 좌절이 꺾이면서 우리 동료들 가족들이 25명이 계속 저희 곁을 떠나갔습니다. 이런 죽음에 대한 절박함을 막고자 하는 고민들이 저희들한테 상시 있었고요. 이번 그 730 재소금과 관련해서도 지구에서 어떤 지구가 투쟁하는 그 투쟁단에 있는 선두토라고 저희들은 얘기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내부적 단결의 힘만 모아진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정을 전제로 해서 좀 더 의견과 우려와 이견이 좀 있었거든요. 이런 가정들 좀 모아서 했습니다. 좀 더 우리 문제를 풀고자 하는 국면이 이제 10월에 국면이 좀 열리고 있는데요. 그 이전에 이제 6월, 7월, 8월, 9월에 이 시기 집중을 우리가 뭘로 할 거냐, 쌍차 투쟁을 무엇으로 좀 이야기하고 이것을 수명을 꺼내서 문제 해결로 나갈 거냐라고 하는 이제 논의를 좀 했었어요. 물론 전 국민의 이제 슬픔을 다 동안에 했던 몰아놨던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정말로 노동의 의제, 열사투쟁, 그리고 고공에 올라가 있는 모든 투쟁들, 쌍차 투쟁까지도 사실은 블랙홀처럼 많은 문제를 하나로 다 모아냈거든요. 그렇죠. 이 속에서에 대한 고민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0월 국면을 열기 전에 우리가 이 문제를 좀 더 야기시켰는 것이, 그래, 이 730 재선거에 그동안 정리형으로 대표됐던 쌍용차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사실 민주노총과 노동의 의제 선봉장 역할을 했던 것처럼 이번 730 공간에서 어쨌든 정리해고 문제, 비정규직 문제, 노조 탄압의 문제, 그리고 여전히 벌어지는 이 죽음의 문제, 세월호의 이 풀리지 않는 이런 책임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함께 이야기하는 게 좀 좋겠다라고 하는 이제 논의를 좀 했죠. 물론 이제 쉽게 처음부터 결의된 건 아니고요. 우려도 있었고, 왜냐면 총선이라는 것이 좀 쉽지 않은 선거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정정과 조직과 그리고 거대 여당과 야당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결단이었는데, 이것을 지구의 지금 투쟁한 동지들이 논의를 거듭해서 그래 한번 해보자는 이제 결심을 하게 됐고요. 그럼 누가 할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죠. 결론은 그럼 누구로 후보를 세워서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다양한 분들의 의견도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그러면 이 전술, 이 투쟁은 사실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지부장 당시 김덕중이가 이것도 앞에서 책임지고 밀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사실은 오늘까지 오게 됐습니다. 제가 그 얘기 꼭 하려고 그랬는데, 인물로 뽑은 거 아닌가요 혹시? 외모 순으로? 다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장경영자 지금 해고자들이 비주얼이 좀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고요. 키라든지 그런 건 있지만 사실 얼굴로 따지면 액면으로 보면 제가 낫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니 사실 이창은 실장 얘기 나왔어요. 아니 그래서 좀 보태면 후보님 말씀이 좀 보태면 사실 이 730 공간으로 우리를 이끈 것은 누구인가, 등 떠민 건 누구인가라고 보면 세월호 참사로 보여지는 집권 여당의 어떤 폭정들, 그리고 무능야당의 민낯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금 730 공간으로 밀어넣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사실 모든 공간이 시간의 다른 이름일 텐데,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어떤 시간으로, 이 평택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시간을 어떤 시간으로 만들지에 대해서 힘차게 좀 머리도 싸매고 노력하고 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부장님 말씀 중에 10월 국면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사법부에서도 판결을 승소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쌍차 문제가 아직 실마리가 잡힌다거나 이러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 고등법원에서 이제 그 153명에 대한 정리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좀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회사가 해냈던 즉각 이제 상고를 통해서 그리고 새로운 그 법률 대리인을 19명씩이나 지금 이제 선임해 있거든요. 대법관 출신, 뭐 서울 고등법원장 출신에 대한 변호사들은 이제 그렇게 대응하고 있고 끝까지 가겠다, 대법의 판결까지 가겠다, 뭐 이렇게 입장을 좀 회사가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근데 올 10월달에 회사와 공정한 기업노조가 이제 인단협을 3년 내 후에 첫 그 실무교섭에서 그런 이제 홍보물을 내요. 10월달에 라인 운영 재배치를 한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렇다면 불가피하게 일정 인원이 충원돼야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구체적 세부 계획은 이야기하지 않고 그런 큰 틀에서만 얘기해놨어요. 그리고 이들이 회사가 노조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인단협을 마무리한 후에 세부적 논의를 좀 하겠다라는 것이고, 올해 인단협은 통상임금이 쟁점되어 있기 때문에 여름 휴가 끝난 이후에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사실은 8월 말, 늦어도 9월 초에는 실제로다가 뭔가 인원이나 여러 가지 구체적 세부 계획이 나오지 않느냐, 뭐 이렇게 지금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다는 것은 단순히 쌍용자동차 해고자들만의 문제를 풀자 이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을 텐데 6월 24일 날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7월 6일 선대본 발족식을 했잖아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소속 진보 단일 노동자 후보입니다. 이것이 가진 의미 어떤 것일까요? 좀 설명드리면 우선 무소속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정당을 지금 낄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현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뒤에 따라붙는 진보 단일이 사실 무소속을 지금 뒷받침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현장에서 지금 팽배해지고 있는 그 진보 정당에 대한 어떤 기대가 접어지고 있는 실망감, 패배감, 열패감이 굉장히 많이 넓게 퍼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후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진보 단일 야사당들이 이 강경정책 해고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진보 정치, 노동자 정치를 좀 시작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진보 단일 야사당이 힘을 모아서 저희들을 지금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야사당뿐만 아니라 민노총, 금속노조, 시민재단체까지 일단 이 모든 선대본 구성 자체가 무소속 진보 단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가장 뒤에 붙고 있는 노동자 후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 지금까지 간접의 정치 혹은 의탁과 의존의 정치였다면 지금은 노동자가 주체로서 직접 정치에 나서는, 직접 하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어떤 그 의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소속 진보 단일 노동자 후보 평택을 김득중 후보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후보 얘기도 해야 되겠죠. 노동자 김득중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저도 뭐 평소에 이리저리 들은 이야기. 69년생, 그죠? 네, 맞습니다. 44살? 44살. 근데 구남매더라고요. 구남매 중 막내. 네.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딱 드는 생각이, 토백이시잖아요, 여기 평택. 이 가족들만 해도 기본표는 되겠네, 뭐 이런 생각이 들던데, 뭐 좀 짧게 살아온 이야기, 어떻게 쌍용차 노동자가 되어 지부장이 되어 국회의원 후보까지 오게 됐는지. 평택은요, 제가 태어나서 자란 곳이라고, 공부한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20대에 사실은 쌍용차 입사해서 청춘을 마친 곳이 평택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많은 분들이 놀래요. 구남매의 막내, 5남 4녀거든요. 형님 4분, 누님 4분. 안타깝게도 형님 2분이 일찍 세상을 떠나셨고, 매형 2분이, 큰 매형, 작은 매형이 세상을 좀 떠났어요. 그리고
형제들 나이 차가 좀 많아요. 저하고 이제 막내 형님하고 한 10년 차이입니다. 큰 형님하고. 아, 바로 위 네. 형님하고요? 어이구야. 상당히 나이 차이가 좀 많고. 구남매 막내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제 대부분 이제 그 형님, 누님들이 다 일을 가졌거나 아니면 결혼하셨거나 뭐 이래서 많이 이렇게 모이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구남매 막내다 보니까 사랑은 뭐 독차지했어요. 예, 사랑은 독차지해서 갖고 잘하고 아버님이 좀 제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저는 3살로 기억했는데 엊그저께 이제 발척식에서 누님이 제 4살 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었는데 4살 때 이제 아버님 돌아가셨고 아버님에 대한 기억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큰형님이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서울에 계시다가 농사를 지으러 이제 내려오면서 큰형님이 어찌 보면 저한테 큰 아버님이었거든요. 아버님 그렇죠. 네, 그러시겠네. 쭉 잘 생활했어요. 착하고 귀엽고 말썽 부리지 않고 네. 정말 예의 바르게 그렇게 좀 했고요. 어머님한테는 사랑을 좀 독차지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싫어서 한 번도 안 하셨고 딱 한 번 수수빗자루로다가 한 번 매를 맞은 기억이 초등학교 2학년 때 있어요. 그 기억이 처음이자 마지막 어머님을 매였기 때문에 제 기억에는 남아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이곳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잘 다녔습니다. 학교 안 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다른 생활을 좀 했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 아마도 여름 방학 때 무렵에 제 정식적 역할을 하셨던 큰형님이 이제 갑자기 돌아가셔요. 아마도 이제 저는 사춘기 좀 늦게 온 것 같기도 하고, 그것이 방황의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 인생에 새로운 이제 변곡점이 생겼던 기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학 들어가기를 포기하고, 바로 제 방황을 좀 한 것 같아요. 이 일, 저 일, 뭐 이렇게 찾아서 좀 하다가 군 입대를 하고 제대한 후에 쌍용차에 다니신 분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막내 형분이 한 번 더 그 길을 한번 들어가 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해서 93년도에 입사를 했습니다. 제대 후 첫 직장이 쌍용자동차. 93년도 입사해서 좀 일을 하다가 뭐 이래저래 많은 인터뷰를 했지만 95년도부터 아마 본격적 조합 활동을 좀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한 2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하게 부족한 거 좀 채우고 학습하고 또 많은 것들을 경험하려고 또 지역에 나와서 또 활동도 하고 그리고 또 이 지역이 사실은 이제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어요. 잘 아시는 에버다 그렇죠. 문제도 있었고 또 대출이 있었고 또 경제 자유구역 지정에 대한 문제도 있어서 이런 저런 문제들이 사실 이제 지역에 함께 연대하게 되고 지역의 현안 일들을 좀 알게 됐죠. 그런 와중에 이제는 2008년도 한상균 지도부와 함께 선거를 치르게 되고 그리고 근데 이게 한상균 지도부의 조직쟁의 실장을 했죠. 그리고 파업을 이제 77일간 했고 끝나면서 조직쟁의 실장의 역할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기억으로 한 1년 한 3일 정도 구치소에서 있다가 나왔죠. 나와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 그리고 여전히 힘들어하는 많은 이제 우리 조합원동지들 이런 문제들을 외면할 수는 없고 그리고 파업 당시에 우리가 했던 얘기들 그 얘기를 믿고 끝까지 함께 해줬던 우리 조합원들 이런 관계 속에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뭐 어쨌든 쌍용차 이제 5년의 투쟁 과정은 뭐 제가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이미 익히 알고 있고 조심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쌍용차 우리 해고되신 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시고 지금도 하고 계시죠. 공지영 씨 의자놀이 꼭 한번 다시 펼쳐봐 주시고 우리 또 직접 당사자들이 쓴 책도 있죠. 그죠? 내 안에 보루? 그거는 한상균 전 지부장과 금감노조 김혁
그 실장을 이게 주인공으로 한 소설이죠. 소설이고요. 최근에 나온 거는 그 정혜원 PD가 쓰고 저희들이 이야기한 거를 이제 쓰신 거죠. 그의 슬픔과 기쁨이라는 책이 하나 있고요. 최근 책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쌍용자동차는 최근 뭐 사실은 이명박 정부 이후 노동자 투쟁의 상징이라 할 만한 싸움들을 계속해 왔어요. 많이 기억해 주실 것 같은데 함께 살자가 77 파업의 핵심 구호였기도 했고 그 정신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지 않나 싶은데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대체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진보당,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진보 4당이 단일 후보로 인정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민사회단체, 금속노조, 민주노총 모두가 참 오랜만에 2012년 이후에 진보정당 분열된 이후에 거의 처음으로 한 후보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 이런 건데, 그래서 사실 지난 그 7월 6일 발대식이죠. 발대식을 참석했거나 그걸 본 분들은 오씨 이거 거의 이긴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또 냉정한 현실에서 이 책임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만 쌍차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출마하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평택 의뢰 국회의원 후보로서 우리는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이제 투쟁 과정 5년을 좀 돌이켜보면요. 저희가 이제 공장으로 돌아가기만의 투쟁뿐만 아니라, 대한문 이제 분향소를 중심으로 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저 멀리 이제 강정, 밀양, 용산, 저희 쌍차, 스카이 MJ, 예. 공동 활동을 좀 했죠. 전국을 같이 순회하면서에 대한 아픔 그리고 쫓겨나고 투쟁하는 상징성 이 네 곳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 국민들도 만나고 또 정치적 사회적으로 쟁점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좀 해왔거든요. 근데 여전히 이제 사실은 시간은 가도 그 속에서 잠깐 분위기 따라서 이제 정치인들에 대한 참여는 있었지만 정치가 이 문제를 풀고자 하는 노력 시도는 전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 그 안에서 이 문제를 이제 푸는 거 과정에 실제 이제 우리가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요. 이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 이주의 문제 때문에 대출의 그 삶의 공동체가 깨져나가고 그리고 많은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개발의 그 외곽에 있는 고도 국제 신도시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곳에 이제 삼성과 LG가 들어오지만 그 마을에 있는 원주민들의 사람들은 또 깨져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전히 계속된 그 공간으로 보면 좀 그래요. 그리고 이곳이 평택이 도농 복합 도시예요. 근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농민의 쌀 강세와 개방 문제 때문에 상당히 농민은 힘들어하고 있고, 그리고 노동자들 쭉 평균 500인 이상에 대한 대공장에서는 이미 비정규직이 상당히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요. 이런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개별 성장 이면에 사실은 노동자들, 서민들의 이 삶들은 전혀 얘기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 가정에서에 대한 기업 유치나 성장 얘기에서는 사실 노동자의 열악한 조건과 환경, 임금 조건, 그리고 여전히 내몰리는 이 비정규직의 삶들이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외형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기업 도시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 그 안으로 들어가면 정말 이거 인간관계 이게 정말 그런 살기 힘든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인간다운 그리고 그 연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도시, 살맛나는 도시로 다시 거듭 태어나야 되고 그 과정이 전제되는 것은 노동자들의 일자리에 대한 안정과 또 그 일자리에 대한 질 이런 것들이 좀 담보가 돼야 이들의 주머니가 사실 지역으로 나오면서 지역의 골목 상권 이런 것이 좀 같이 어우러서 좀 발전되는 그런 거 아니냐. 근데 지금 현재 그것이 분리되고 있다는 느낌이 너무나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좀 문제를 좀 해결하는 고민과 좀 찾고 있고 그것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네. 이게 좀 보태면요. 그러니까 평택 지역이 지역적 차원의 그 치유가 필요한 곳이 아닌가 싶어요. 미군기지로부터 시작된 장용차라고 하는 이런 우리가 지금까지 그 해결하지 않고 계속 미뤘던 문제에 또 한 면이 있는 거다. 평택이 그런 면에서 보면 단순히 평택 지역을 위해서 지금 일자리라든지 그 개발 이런 것으로 지금 굉장히 지금 휘황찬란하게 동향을 남발하고 있지만 그 속에 있는 노동자 서민들의 아픔이 있는 것이고 쌍용자동차 노동자들 특히 이제 김덕준 후보 같은 경우는 아픔과 슬픔과 고통의 어떤 대표 선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곳 평택이 이제는 정말 이 해고자들, 이 저항하고 싸우는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한 곳을 만들어야 되는 어떤 우리의 절박한 사명감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픔을 품는 도시 평택을 반드시 만드는 것 자체가 지금 수많은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근거, 그리고 이렇게 싸우는 사람들이 직접 국회에 들어가서 우리가 우리 손으로 법을 뜯어고치고 문제가 되고 있는 규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 손으로 해결해 나가겠다, 이런 의미로 평택의 출발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선이니까요. 19대 때 보면 2012년에 치러졌지 않습니까? 그때 유권자가 16만 정도였었어요. 근데 지금 불과 2년 만에 20만으로 통계가 일단 잡히고 있고요. 그 당시 당선자가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이었는데 3,000표 차이로 당선됐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선거법 위반과 더불어서 그 기업 횡령 이런 것까지 해서 이제 의원직을 박탈당한 상태에서 출마를 하셨는데, 상대 후보라고 할 만한 분들이 새정치민주연합 정장선 의원과, 원래는 우리가 사실 노렸달까요? 이분은 임태희 전 노동부 장관이었는데 이분이 어이없이 밀려나더라고요. 그래서 이한동 의원 비서였던 유이동 씨, 이분이 출마한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정신 승리만 할 수 없습니다. 이왕 출마한 거 필승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정치공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선거 전략을 짜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겨야 되겠습니까? 과반이 목표죠. 과반이 목표인데 과반을 얻으면 이긴다고 보는 거죠. 문제는 저는 지금 정장선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 유이동 의원이 새누리당의 후보, 그러니까 양세 사이에, 틈새 사이에 끼었다고요. 지금 이렇게 보이는데, 정말 이것은 박근혜의 폭정, 새누리당의 이 압정이 계속 유지될 거냐, 그리고 이 새민련이 여전히 앵벌이 정치 그리고 무능의 정치를 이어갈 건가에 대한 평택 유권자들의 표심이 달려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이 이거 당선 가능성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저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쉬운 선거는 아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선거도 아니라고 봅니다. 이곳에 과거 보면 강기갑 의원을 당선시켰던 사천의 예를 저희들은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고요. 야사당을 포함한 민주노총까지 나선 상황이기 때문에 전 조직을 동원해서, 그리고 사실 사전에 8종까지 다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노총 조직이라고 하면 전국 사통팔달 다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직을 동원하고 최대한 우리가 이 쌍용자동차 해고자 저항하는 노동자 후보 국회의원을 만들어내겠다는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사람과 재정과 모든 것들을 쏟아붓는 이런 전략으로 가면 저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노동조합, 우리 사회에서 사실은 민주노조만큼 많은 선거를 치르는 데가 없습니다. 모든 공직선거 다 하죠. 그 다음에 예컨대 쌍차 지부로 치면 지부 선거할 것이고, 금속노조 선거할 거고, 또 지역 선거할 거고, 총연맹 선거하고 하잖아요. 익숙합니다, 사실은 선거 운동이. 그죠? 그래서 상당한 강점이 있다는 것. 그리고 금속노조의 공식 후보로 결정이 됐죠. 그죠? 그래서 민주노총도 당연히 공식 후보로 결정하겠습니다만, 절차가 사실 있습니다. 지금 우리 녹음하고 있는 날이 7월 8일인데 7월 9일 정치위원회를 해서 아마 공식 후보, 그다음에 지원 방안 이런 것들 논의할 거고요.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건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해요.
그 7월 17일 날 있게 되는데 공식 뭐 그렇다고 이견이 있는 건 전혀 아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최대한 지원과 또 반드시 당선시킬 수 있게 노력한다 이런 것이고 이창훈 실장님 쭉 이것저것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우리가 뭐 출마의 대의 명분 이런 것들은 뭐 이미 다 얘기를 했습니다만 돈도 필요하고 조직도 필요하고 이렇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좀 준비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민주노총에서? 재정의 문제는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보고 그렇다고 이제 재정을 민주노총이나 금동노조에서 전담 안 해도 된다 혹은 뭐 전담해달라 이런 말도 아닙니다만 너무 자신 있게 얘기를 하면 돈이 안 모일 수도 있거든요. 아니 이제 저는 이제 돈이 얼마나 모이냐는 실제로 이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보고 사람이 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이 이 평택에 유입돼야 되는 거 아닌가. 더 많이 오고 더 방문하고 더 평택 지역을 보고 저희가 손잡고 다시 한번 선거운동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머리 모아 나가는 과정이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사실 저희들이 민주노총이나 금동노조를 포함한 외연 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후원회장을 지금 조국 교수가 맡고 있고 또 많은 지금 그 유명인사 그리고 이사회 양심 있는 목소리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인지도를 높이는 지금 초반 기세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이 발언해주고 그리고 더 자신의 공간에서 많이 알려주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덕중을 조합원 여러분들도 하루에 많이 기대하지 않습니다. 딱 3번만 문자가 되든 SNS가 되든 김덕중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주변 분들에게 알려주는 것 이것이 선거운동에 대단히 중요한 거고요. 선거 기간 가운데 19일과 26일이 있는 거잖아요. 주말을 이용한 대대적인 어떤 이 평택의 지원 이런 것들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선거에 좀 익숙한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은 뭐 인프라라고 할까요? 좀 갖춰져 있어요. 근데 사실 15군데 벌어집니다만 인지도로 치면 상위권에 분명히 들어갑니다. 선거 초반.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지역선거이기 때문에 얘기하셨듯이 평택의 유권자들이 김덕중 후보를 알고 또 김덕중 후보에게 표를 행사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연구자 찾기, 알려주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싶고 주말이 이제 19일, 26일 이렇게 끼고요. 24일이 세월호 참사 100일이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730 선거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함께 살자, 그다음에 안전과 생명 이런 것들을 화두로 던질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후보가 또 김덕중 후보, 쌍용자동차 분들 아닌가 싶고요. 선거 캠프가 빵빵합니다. 선대 본부장부터 시작해서 조국 교수도 후원회장이시죠? 예. 평소에 잘 아세요, 조국 교수? 아니요, 교수님도 뭐 이렇게 인터뷰해 보면 사적으로 전혀 안발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예전에 이제 대한문 저희 그 분향소하고 대한문 투쟁할 때 그때 이제 뵙고 아마 이제 교수님은 저 기억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언저리에서 많이 뵀습니다. 행사 때마다 그런 사적으로는 전혀 저도 얘기해본 건 없습니다. 인사 정도는 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사적 인연에 의해서가 아닌 대의 명분, 그 다음에 가치, 함께 하겠다 하셨고 선거 초반이긴 합니다만 정작 후보보다 더 많은 인터뷰를 조국 교수 후원회장께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그 주말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더 우려 노파심에 좀 묻고 싶은 것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진보 세력, 민중 진영, 또 운동권이 다 이제 지지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그들만의 잔치, 운동권들의 잔치, 또 정신승리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과반 득표 뭐 이런 목표까지 가지고 있는데 확장성을 가져야죠. 그야말로 평택의 유권자들이 이 사람 김덕중을 찍어주자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 좀 다양한 방식 혹은 또 창조적인 방식의 선거운동 이런 것들도 좀 주문하고 싶은데
혹시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신지? 분명히 저희가 그 기존 담론적 선거가 되지 않고 실제 평택 지역의 고용이나 일자리라든지 삶의 질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구체적 그 데이터와 팩스를 가지고 시민들을 유권자들 선택해 과정이 필요한 거 아닌가.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300인에서 500인 사업장, 그러니까 그 평택 지역에 이 사업장 같은 경우 오히려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늘리고 있어요. 근데 쌍용차를 포함한 지금 들어오겠다고 하는 LG3정뿐만 아니라 호플러스라든지 이런 어떤 대형 유통마트 이런 것을 보면 질 나쁜 일자들이 계속 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2년 총선 이후에 현재까지 4만 명이 지금 늘었다고 하는 거 엄청나게 유입이 있는 거죠. 그럼 이 인원들이 어떤 인구인가? 평택에 지금 끊임없이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 아파트에 살 사람은 누구인가? 그네들이 어떤 삶을 할 것인가 매우 중요한 것이고, 지금 아파트 올린다고 평택이 나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세민년의 정장선 의원 같은 경우는 평택 100만 도시, 국제도시 이런 방식으로 지금 선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뭔 소리래? 100만 인구를 가지는 평택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 100만 인구가 가운데 비정규직은 몇 명이며 일자리 있는 사람 몇 명인지 매우 중요한 먹고 사는 문제이거든요. 이 문제를 지금 왜 기성 정치권들은 못했는가 라는 거잖아요. 이것을 묻고 그것과 다른 정치를 하는 것, 이것이 단순히 지역구 선거에서 국회의원 뽑는 것이 아니고 입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 한 명, 우리가 원하는 제도와 입법은 어떤 것인지, 지금 잘못된 제도와 틀을 어떻게 뜯어고치고 그 수많은 인프라들, 수많은 이제 의견들을 조율할 것인지가 중요할 건데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김득중 후보가 적합한 후보고, 평택에 지금 필요한 것은 기업을 하기 좋은 나라, 좋은 도시라든지 일자리가 무한정 늘어나는 거라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일자리가 필요하고 안정적이고 이런 일자리가 필요하다. 누구보다 6년 동안 일자리의 필요성을 가장 절박하게 느끼는 후보가 김득중 후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이곳이 평택이 상대적으로 그 노동자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대구면 쌍차, 기아, 만로, 한라, 그 여타 등등 많은 사업장들이 이곳에 있고, 이곳 그 평택을 선거구에 보면 한 7,000에서 8,000명 정도가 민주노총에 조합을 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네. 이제 좀 돌이켜 보면 좀 안타깝게도 진보 정당의 분열과 또 진보 정당의 갈등들이 노동자들이 좀 더 정치를 외면하거나 투표 참여를 하지 않는 조건에 있어서 투표 포기하게 되죠. 맞습니다. 네.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인원이 사실 가족과 이웃을 포함한다면 상당히 그거는 투표 전략으로 상당히 주요한 건데, 이번에도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그런 방법과 그리고 노동자들의 이 정치 참여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는 이제 중심에 두고 사실은 이제 쭉 지역도 다니고 사업장도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또 한축으로는 노동자 계급적 의식, 참여를 좀 최대한 독려시키려고 다시 새롭게 뭔가 노동자가 정치 참여에 대한 출발점이 되는 이번 재선거를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부탁 말씀 해주시고 진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전에 영화 그 반지의 제왕에서 사우론군대 앞에서 아라곤이 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있는 두려움을 본다, 뭐 이런 말을 했죠. 관계가 파탄나고 동지를 잃고 질 수 있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늘은 아니다 이렇게 한 말이 있거든요. 싸우자. 7월 30일까지는 몇 %의 가능성이 남아있고 우리를 기다리는 시간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지 모르지만 7월 29일 밤까지, 7월 30일 그날까지는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구성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많지 않지만 그 시간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시간. 모든 공간은 시간의 다른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평택 이곳이 승리의 시간으로 7월 30일 기록될 수 있도록 동시에 도와주시고 함께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평택을 무소속 진보 단일 노동자 후보 김득중 후보와 선거 캠프의 이창근 홍보팀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득중 후보 인터뷰
소음이 조금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 서명운동 그리고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문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민주노총 박성민 교육국장님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벌써. 글쎄 말이에요. 오늘 박 국장님하고 두 가지 얘기할 거예요. 세월호 특별법 제정 서명운동 그리고 일본 집단자위권 문제 두 가지 얘기를 할 텐데 먼저 지난달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 유족들께 직접 오셨었어요. 그래서 이 서명운동 도와달라 이런 말씀을 직접 하셨는데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직접 이제 학생들의 엄마 아빠가 나와서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눈을 진짜 아마 못 마주치겠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뭐 주말에는 서울역이나 이런 데 가서 서명운동 같이 하고 해봤는데 말 건네기가 이분들 마음이 진짜 얼마나 형용할 수가 없잖아요. 또 그 슬픔의 깊이라는 거를 미루어 짐작할 뿐이지 그걸 공감한다 이것도 감히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했는데 정말 함께 10일이죠. 10일 동안 민주노총 간부들과 함께 전국을 돌아다녔다는 것, 함께 다녔다는 것에는 좀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민주노총 중앙 간부 중에서는 제일 고생하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훨씬 더 고생한 동지들이 많고. 예. 부모님들, 유족들은 좀 어떠세요? 저희야 사실 이제 유족들 전에도 선전전할 때 같이 얼굴은 뵀지만 같이 이야기를 나누거나 이런 게 이제 조심스럽기도 하고 잘 못하고 이랬던 게 이제 사실인데 이번에 이제 순회할 때는 2박 3일을 한 반 이게 이제 어떻게 운영됐냐 하면 10개 반인데 이 10개 반 부모님들이 결합하시는 만큼에서 2박 3일씩 지역을 쭉 순회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2박 3일하고 오후에 만나면 교대하시고 이제 올라가시고 이제 이런 식으로 했고 그래서 여러 반 부모님들을 쭉 뵀는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초기에 한 2달 가까이는 아이들이 한 명도 구해지지 못한 거고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제 도대체 이 나라가 왜 이럴까 우리 아이를 왜 못 구했을까 이런 이제 분노 나라에 대한 정부에 대한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횡목항에서 한번 청와대 가신다고 항의 시위 그러니까 거리 버스를 안 대줘서 걸어왔잖아요. 비 오는 밤에 그것도 밤새 이제 걸었던 이제 그런 일들도 있는데 굉장히 분노해서 지금은 그리워요. 아이들이 보고 싶은 거죠. 오히려 그래서 눈물이 마르지 않았을까 이렇게들 이야기들 하는데 사실은 이제 시시때때로 애들 생각이 더 많이 나고 그래서 이제 길거리에 나선 건 아이들에게도 그건 우리 과제이기도 하지만 아이들한테 나중에 정말 미안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해야 돼. 내 새끼가 왜 죽었는지 이거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책임질 사람 있으면 책임지게 하고 처벌받을 사람이 처벌받아야죠. 그걸 특별법으로 반드시 반영하려고 하는 거고 이게 제대로 해결돼야 대한민국에 그리고 앞으로 이 나라에 이런 억울한 죽음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이런 대책을 만들지 않으면 세월호 참사 잊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들 이제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굉장히 아픈 상태에서도 거리 시민들한테 서명 부탁하고 서명하면 고맙다고 인사하고 사실은 이 길거리에 유족들을 나오게 한 게 참 우리가 많이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반성 참 많이 하게 된 거죠. 그래요. 저도 어떤 아버님 말씀이 굉장히 이제 가슴에 남아 있는데 우리가 이런다고 우리 애들이 살아오지는 않는다. 그러나 여기서 특별법이 됐든 처벌 문제가 됐든 우리 사회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또 이런 우리 아이들 같은 불행이 또 생기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것만큼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죽어간 아이들 그리고 미래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것은 꼭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 역시 또 엄청난 상처를 받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 참 걱정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해요. 얘기 많이 나눠보셨을 텐데 어떠시든가요?
지금 뭐 서명운동 취지나 이런 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세 가지 목표를 분명히 이제 유족들이 이제 하고 계신 거고, 그 다음에 잘 몰랐는데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아이들이 물론 한 명이 있는 집도 있지만 형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형제들이 좀 방치돼 있는 거죠. 그러게요. 그거 참 네. 너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에 형이 나이가 좀 있는 경우는 그나마 좀 난데 동생들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엄마 아빠들이 이제 이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되게 아까 얘기하신 대로 86일이나 됐는데 실체에 접근하지도 않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유족들이 다 이제 길거리에 나오시고 그다음에 분향소 돌아가면서 지키고 국회가 있고 막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이들이 형제들이 좀 방치돼 있는 거고 정부에서 세월호 참사가 있고 난 다음에 급조해서 안산 지역에 트라우마 센터를 만들었죠. 근데 신문 기사로도 한번 나왔지만 트라우마 센터에서 이 유족들한테 전화해서 상담센터에 와서 상담받으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가족이요? 아니면은 생존 학생들? 가족들에게. 아, 가족들에게. 네. 근데 이게 집에 찾아가서 얘기해도 부족한 판에 오라고 하는 것도 안 맞지만 그래서 여쭤봤어요. 어떠냐고 실태를. 그랬더니 찾아오기도 하는데 이 트라우마가 치료되려면 이 가족들이 부모가 아이가 무엇 때문에 아픈지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 정부에 대해서 이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 거에 너무 답답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설마 정부가 그러겠냐고. 상담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가족들이 이 상담 치료하면 더 상처를 더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안 나가버리고 연락 와도 전화하지 말라 그러고. 왜냐하면 이 아픔에 이 상담사들이 들어와서 그 문제부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같이 아파하고 치료할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고 정부가 그랬을 리 없다. 당신들이 잘못 얘기하는 거다. 이러고서 야단쳐버리니까 이게 이제 만나고 싶지 않은 거죠. 실제로 이런 태세와 준비가 우리나라가 별로 안 돼 있는 거고 사회 구성원의 이런 아픔을 제대로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훈련이 잘 안 돼 있는 나라잖아요. 실제로 2월 달에 있었던 마우나 리조트 정부가 트라우마 치료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언젠가 신문 기사에 한 번도 치료 안 했던 게 보도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월호 같은 경우는 정말 온 사회가 신경을 써야 되는데 특히 형제들에 대해서는 부모님들이 얘기해요. 방치돼 있는 거, 이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호소를 많이 하시는 걸 듣고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유족들 마음을 어루만져 주기는커녕 정부 감싸기 상담을 해주고 있었네요, 그죠? 저희들 신경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 2학년 7반 학생 아버님하고 전화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오 선생님인데 그분도 맞벌이하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다 아마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그 두 가지 문제는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당장 이렇게 정부에서 할 일을 안 하니까 두 손 걷고 뛰어다니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또 단원고 학생이나 선생님 또 학생들의 유가족 같은 경우는 그나마 나서 관심이라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인 희생자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분들은 좀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이런 얘기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렇지 않아도 좀 궁금해서 좀 이제 뭐 2박 3일이지만 그 짧은 기간이 굉장히 부모님들하고 친하게 지내기도 하고 많은 걸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아무래도 이 세월호 참사는 단원고 2학년 학생들이 너무 많이 희생됐기 때문에 그 부모님들 중심으로 학부모 중심으로 이제 움직이는 게 주요 동력이고 힘이죠. 그래서 일반인 희생자들도 모여 있긴 한데 그런 활동력이나 실천을 같이 하시는 못해서 일정하게는 이제 소통하고 같이 문제를 나누고 이렇게는 하고 있는데 실천적으로 같이 결합해서 하시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단원고 그 희생된 학생들의 부모님도 다 결합하신 게 아니고 왜냐하면 그렇겠죠. 다 각각의 이제 생활이 있으시고 힘드니까 그런데 조금 더 걱정되는 건 이 부모님들도 여기 실천 활동을 같이 하고 순회 활동을 같이 하는 부모님들도 걱정하는 게 한 번도 결합하지 않는 부모님도 있고 대인기피증 이런 게 있어서 아무도 안 만나고 이게 이제 훨씬 더 심각하다고 오히려 같은 희생자 부모님인데도 다른 부모님들을 걱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생활상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나오지 못하는 이런 게 있어서 저희가 민주노총 기업 홍보실장님도 기억하시겠지만 5월 1일 날 저희가 6대 요구 중에 네. 마지막에 하나를 이제 넣었던 게 재난대책으로 선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희생자 부모님들에 대해서 요구표가 그리고 이런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당장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걸 요구로 걸었던 거. 그때는 유족들이 그런 얘기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라도 그걸 해야 된다 그래서 요구를 걸었던 게 지금 다시 돌이켜 생각해봐도 정당한 요구였고 정부가 그거야말로 신속하게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데 지금 게 거의 방치돼 있는 이런 상황인 걸 확인했고 대단히 이제 이 이후의 대책에 아이들도 못 구한 이 정부가 이후 대책에서도 정말 무능하기가 이를 데 없다고 하는 게 새삼 확인이 된 거죠. 그러게요. 오죽하면 그러니까 신뢰 있는 정부라면 정부에 맡기고 사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다고 아이들이 살아오는 건 아니니까 정부를 믿고 맡기고 자기 생업에 돌아갈 수 있겠습니다만 전혀 지금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다 없죠. 보니까 네. 진상규명 그리고 특별법 제정 이렇게 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1000만 서명 운동을 추진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집계되고 있죠? 이게 워낙 전국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자발적으로도 하고 이렇게 참여가 되고 있어서 집계가 조금 어렵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대책회의 차원에서 7월 8일 날 공식 발표한 게 320만 정도의 서명을 지금 모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각 지역에서 이제 하고 있는 게 더 취합되면 그것을 상회할 거로 예상은 됩니다. 실제로 대구 지역에서의 경우인데 보니까 어떤 아이 엄마가 굉장히 아이가 어린데 엄마 한 명이 지역 간담회 할 때 오셨어요. 서명 본인이 받았던 거 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세월호 참사 터지고 자기가 너무 힘들고 아파서 정말 많이 울기만 하고 이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 특별법 제정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서명이라도 해야 되겠다 내가 이래서 애기 엄마가 혼자서 그동안 8,500명의 서명을 받아서 유족들한테 전달. 혼자 어떻게 이렇게 받았을까요? 직접 만나서 그것까지는 물어보지 않았는데 아마 주변 사람들 같이 해서 이제 몇 사람들 하셨겠죠. 근데 아시는 대로 특별법 제정 운동이 시작된 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한 2달도 채 안 됐는데 그 사이에 개인이 어떤 운동하는 분도 아니고 소속된 조직도 없는 그냥 주부인데 애기 엄마인데 이거를 해야 자기가 어떻든 한 몫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8,500명 전달하는 거 보고 유가족들도 감동을 받고 눈물 흘리고 전체 사람들이 야 우리가 정말 더 힘을 모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경험을 했죠. 저희 노동조합도 대구에 이제 한국 델파이 같은 경우는 아침에 6시에 출근 때 선전전을 쭉 하면서 유인물만 나눠드렸는데 그날 오후에 대구 떠나기 전에 현장에서 간부님들이 쭉 받았던 서명이 주간조가 900여 명 되는데 850명 서명 받아서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우리가 힘을 내고 이러면 1000만 서명 할 수 있겠다. 뭐 아까 우리 그런 얘기했지만 아니 영화도 자기 돈 내고 1000만 명이 넘는데 이런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한국 전체 힘을 모으는 것 이게 더 필요한 건 1000만 명이 필요하다고 하는 고민을 더 많이 하게 된 건 새누리당이 내놓은 특별법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놓은 특별법 이게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요구에 미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든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이런 특별법의 조사 권한, 조사 기간, 제대로 된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것 이게 보장되는 것만이 세월호 참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1000만 명 국민의 요구를 모으는 것 그 힘으로 어떻든 이런 진상규명을 힘있게 하자고 하는 이것이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 특별법이 만에 하나 이런 게 반영 안 되는 뭐 부족한 상태로 되면 1000만인까지 다 채운다는 거예요. 유족들 요구는. 그래서 이게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힘을 내서 해야 되는 1차 정도가 내일 오늘이죠. 오늘 촛불 집회 때 해단식하고 보고해야 할 텐데 1000만 다 채우는 결의와 아마 얘기하실 거예요. 그럼 거기에 전체가 좀 달라붙어서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입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오늘 7시 청계광장입니다. 10일 동안 전국을 돌면서 직접 서명
받으셨던 유가족들이 직접 나오셔서 보고랄까요? 그동안의 상황들 말씀해 주시고 부탁 말씀 하실 겁니다. 오늘 촛불 집회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민주노총이 노동운동이 노동자가 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그리고 특별법 제정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인지 민주노총 교육국장님으로서 예. 말씀해 주십시오. 세월호 참사가 남긴 과제는 우리 사회에 대단히 많은 총체적인 문제를 다 남겼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와 노동운동이 지금 추구하고 해결하려고 힘을 모으고 싸우고 있는 과제와 다르지 않다 이런 거죠. 첫 번째로는 세월호 참사는 정부의 규제 완화 때문에 발생한 거죠. 뭐 그런 표현합니다. 국가와 자본이 동맹을 통해서 이윤만 중심으로 나라 경제라고 하는 걸 앞세워서 규제를 완화하고 이윤 중심으로 운영해왔던 이런 사회체제가 결국은 세월호 참사를 일으켰다고 이야기하고 실제로 배를 버려야 되는 배를 사용연한을 늘려주는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한 거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발생한 이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도 여전히 규제 완화를 주요 경제정책으로 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의료 민영화, 생명을 책임져야 되는 의료마저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 노동이 가장 앞세우는 올해 투쟁 과제잖아요. 이게 동떨어져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런 거죠. 노동자들의 고용 형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상시 고용 업무, 안전 업무조차도 지금 비정규직으로 사용함으로 해서 노동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안전을 책임지지 못하게 해왔던 잘못된 고용 형태가 발생한 문제, 비정규직 철폐라고 하는 노동의 요구가 결코 동떨어진 과제가 아니며 특히 이런 노동자들의 생명, 사회 구성원에 대한 안전 이런 거를 등한히 해왔던 이윤 중심의 이런 사회가 지금도 노동자들이 하루에 8명씩 중대재해로 죽는 이런 산업재해 문제가 노동재해 문제가 지금 확인되고 있고 이번 계기에 어떻든 우리 사회 전체를 돈이 아닌 이윤이 중심이 아닌 생명과 안전이 사회 구성원이 잘 살 수 있도록 사회를 만들자고 하는 생명과 물결 우리가 이제 이런 활동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노동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과제와 세월호 참사 문제를 해결하고 진상을 규명하는 게 동떨어져 있는 과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7월 22일 동맹파업도 계획하고 있는 이런 것을 통해서 세월호 참사와 노동의 요구를 함께 해결할 이런 과제들을 분명히 하는 것. 더 중요하게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말자고 얘기하지만 잊지 않으려면 징표를 남겨야 됩니다. 진상규명 되어야 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투쟁의 과제들을 하나씩 이겨내야 세월호 참사로 우리가 이겼다. 효순이 미선이 2002년 죽은 다음에 그런 사고를 당한 이후에 기억하는 카페가 100개가 넘었었거든요. 하나도 지금 운영 안 됩니다.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안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는 징표들을 남기는 것, 노동으로서는 현재 우리 과제를 투쟁으로 승리로 이끌어내는 것, 전 바로 그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노동자들이 가장 앞장서야 되는 이런 투쟁 과제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세월호 유족들의 아픔이 곧 노동자들의 아픔이고 그분들의 요구가 민주노총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주제 바꿔서 일본 집단자위권 문제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월호 참사, 그다음에 문창극, 인사파동 등등 국내 문제에 갇혀 있는 사이에 국제 정세 그리고 동북아 정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핵심으로 등장한 것이 일본 집단자위권 문제일 텐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7월 10일 아침에 민주노총이 또 모처럼 도하 각 언론 톱뉴스로 등장을 했어요. 대단한 사건인 줄 알았더니 2년 전 민주노총 통일위원회에서 만든 노동자 통일을 부탁해? 이런 제목이죠. 그죠? 통일 교과서. 이걸 끄집어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이거 좀 간단하게 좀 브리핑 좀 해주시죠. 제가 어제까지 그 세월호 전국 순회하느라고 자세한 사항은 저도 이제 못 듣고 확인한 건 2012년에 이제 통일교과서를 문제 삼아서 그때 당시에 관련 내용을 책임지고 이랬던 거 조사가 다 끝난 사건이에요. 다 끝났는데 이번에 이제 무리하게 우리 통일국장 집 압수수색까지 하고 그때 당시에 통일위원장
책을 냈던 책임자였던 통일위원장 집 압수수색하고 이제 이렇게 무리하게 이제 한 건데 왜 그런 거냐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그때 너무 바빠서 수사를 제대로 못해서 이번에 보수단체 쪽에서 고발한 거거든요. 그걸 조사하느라고 했다 이래갖고 지금 군색해진 거죠. 그래서 경찰들의 이제 변명도 군색하고 이제 이런 상황인데 그냥 전체적으로는 어떻든 좀 여러 가지 민주노총이 현안에 나서고 이러는 거에 제동을 걸기 위한 뭐 공안 탄압의 일환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고 혹시 또 다른 노림수가 있는지는 좀 더 확인을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 압수수색 영장을 봤는데 2012년 6월인가 고발한 사건을 지금 아직 수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 예컨대 통일교과서가 문제가 되면 우리가 판매도 했고 지금도 배부하고 있고요. 아예 그 우리 홈페이지 공개를 할 생각이에요. 그 자세하게 보시라. 한 신문 만평 이렇게 나왔더군요. 자기가 하면 대박이고 노동자들이 하면 결박이냐고. 통일대박. 맞는. 참 기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크게 우려하지 않으니까요. 언론에서도 너무 호들갑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개념 정리 좀 해주시죠. 흐름과. 일단 집단자위권이라고 하는 거를 이해하려면 이제 유엔 헌장에 이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표현 그대로 하면. 그래서 그 얘기로 좀 넘어가기 전에 그냥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일본이 원래는 군대를 못 갖게 돼 있잖아요. 그 2차 세계대전의 전범 국가이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이 주도한 헌법을 만든 게 이제 이른바 평화헌법입니다. 그 구조에 보면 1항에는 일본은 전쟁을 포기한다. 2항에는 일본은 어떤 전력도 보유하지 않고 교정권을 부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본 헌법을 보통 그 구조 때문에 평화헌법이라고 이야기한다. 근데 이미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일본이 자유대법을 만들어요. 54년에. 그게 7월 1일인데. 그래서 올해가 군대를 60년이 네. 60년이 되는 그래서 거죠. 이제 네. 군대를 안 갖겠다고 하는 일본 헌법이 내용적으로 좀 무력화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물론 이거는 미국이 보장했기 때문에 가능해진 일이고 그래서 오늘 60주년 행사를 롯데호텔에서 이제 한다고 했다가 여론이 빗발치니까 롯데가 이제 행사를 취소 통보를 했고 그래도 어디 구석에 모여서 하지 않을까? 대사 관저에서 한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군요. 안 할 리가 없죠. 전 새누리당 의원인가요? 이 집단자위권 행사에 한번 참석해가지고 한번 호되게 이제 야단 맞은 적이 있죠. 그래서 그냥 일본에서 전에도 참석하셨는데 오늘 꼭 오세요 이런 얘기 전화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까지 해봅니다. 일본 이 자위대 만만치 않은 병력이에요. 지금 한 223만 명 병력이고 이지스함 6척, 잠수함 16, 전투기 360기. 그래서 국방비를 일본이 쓰는 게 GDP 한 1%인데 세계 8위입니다. 세계 이제 굉장한 이제 막강한 군사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거고 게다가 최근에 와서는 미국의 MD 체계와 관련된 요격 미사일들 이래서 작년 9월부터 해서 오늘 아침에 난 신문인데 작년 9월부터 올해까지 6억 달러 첨단 무기 도입하고 이런 식으로 무장을 더 강화하고 있는 거죠. 집단 자위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사실은 이제 60년 자위대가 만들어진 60년인데 이것도 사실은 한국전쟁하고도 관련이 있잖아요. 그렇죠. 한국전쟁 직후에 미국의 그 세계 지배 전략, 군사적 세계 지배 전략 일환일 것이고요. 그것이 세계적 냉전 체계제도 무너진 것이고 또 세계 여론의 반대에 발목이 잡혀 있다가 드디어 이 족쇄 봉인 해제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흐름들 좀 짚어주시죠. 예.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이 이제 구체화된 건 작년에 미국과 일본이 안전보장협의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누가 참가하냐면 미국 국무장관하고 국방장관, 일본은 외무대신하고 방위대신 이렇게 참가해서 작년에 일본이 재무장을 보장하는 집단적 자위권을 추진을 이제 공식화한 거죠. 그럼 이제 집단적 자위권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집단의 힘을 가지고 한다 이런 뜻인데 자위라고 하는 건 스스로를 방어한다고 하는 건데 개별적 자위권 이렇게 되면 내가 내 힘을 가지고 방어한다 이렇게 말이 되잖아요. 근데
집단의 힘을 가지고 자기를 방어한다. 이게 이제 형용 모순이죠. 그러니까 태어나면 안 되는 단어인데 이게 유엔 헌장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유엔 헌장에는 45년 6월 달에 이제 지금 유엔 헌장이 탄생하게 되는데, 유엔 헌장 2조에는 유엔의 모든 회원국들이 그 국제 관계에 있어서 다른 나라의 영토나 정치적 독립에 대해서 이 국제연합이 만들어진 목적에 맞지 않게 무력의 위협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정했어요. 즉 전쟁을 불허한 결정을 한 게 유엔 헌장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과 관련된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은 유엔이 갖고 있는 거를 유엔 회원국은 다 동의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런 전쟁을 불허하고 있는 유엔 헌장의 예외 조항이 이제 51조에 들어가 있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가 어떤 나라를 침략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나라가 어떻게 할 거냐? 자기 나라를 방어를 해야 되니까 자위권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개별적 자위권을 이제 보장을 하는 걸 유엔 헌장의 예외 조항으로 좀 넣었는데 여기에 이 유엔 헌장이 만들어질 때 미국이 어떤 요구를 했냐면 집단적 자위권도 넣자고 하는 요구를 해서 결국 이제 집단적 자위권이라고 하는 보장이 유엔 헌장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원래 유엔 헌장에 따르면 개별적 자위권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일본이 만약에 우리를 침략했어요, 무단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방어하고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유엔이 일본이 한국 침략했어, 인정해줘요. 근데 이제 유엔이 개입해서 일본의 침략을 막아.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한국은 이 방어권이 중단됩니다. 유엔이 개입하는 거죠. 왜냐하면 무력 행사와 관련된 권한을 유엔이 갖고 있기 때문에 중단시켜요. 근데 이제 집단적 자위권은 말 그대로 뭘 의미하냐면 동맹 국가들 사이에 한 국가가 침략을 당하거나 위협에 처하면 나머지 동맹 국가가 힘을 모아서 이걸 방해하겠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집단적 자위권이거든요. 그래서 이 집단적 자위권이라고 하는 거를 일본 헌법에 보장돼 있는 전쟁을 불허하는 거를 다시 해석한 겁니다. 7월 1일 날 일본이 국무회의 각이라고 하는 회의를 통해서 다시 해석해서 일본이 앞으로는 자위대의 이런 병력을 운영해서 이런 전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거죠. 이게 집단적 자위권 자체의 뜻이고,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좀 더 설명을 더 해보도록 하죠. 이 일본 가기의 결정에 대해서 미국이 적극 동의하고 또 호주 가세하고 또 이런 축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축은 시진핑 중국 주석이 또 방한을 했잖아요. 이게 짧은 시간에 압축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우리 민족 혹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이랄까, 이런 것들 좀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일본 가기,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보면 국무회의죠. 그래서 일본 내에서도 쟁점이 생긴 게, 이런 중요한 헌법을 재해석해서 일본 자위대로 움직이는 것까지를 결정하는 이런 거를 왜 국무회의에서 하냐? 국회에서 하거나 국민적 논의를 통해서 해야지 이랬는데, 아베가 이제 무시하고 이제 한 거죠. 마치 우리나라 국무회에서 의료민영화를 국무회에서 처리해서 시행령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꼼수를 이제 부린 건데, 이 집단적 자위권을 일본이 아까 이제 질문하신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사례를 일본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면, 구체적으로는 10가지 정도의 사례를 좀 제시하고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 한두 가지만 가지고 이 집단적 자위권이 맞냐 아니냐를 좀 구분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첫째 사례로 가장 이제 앞세운 게, 미국이 공격받을 때 일본이 함께 대응하겠다,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드는 겁니다. 북에서 미국을 향해서 미사일을 쐈다. 미국을 공격하기 미사일을 날아가고 있는데 일본이 그럼 나서서 중간에 북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걸 하겠다, 이런 거예요. 근데 북에서 만약에 뭐 저는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지만, 북에서 그 미국 본토에 북에서 미사일을 쐈다고 할 때 이게 태평양을 가로질러 가나요? 그렇게 안 갑니다. 어디로 가냐 하면 북극권으로 가요. 이게 전혀 일본 영토에 영향을 주지도 않죠. 그리고 설사 그 미사일 공격으로 미국의 한 도시가 공격을 받았다고 해서 일본이 일본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냐. 예를 들면 9.11 테러가 나서 쌍둥이 빌딩 무너졌을 때 일본이 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제시하고 있는 이 사례는 맞지 않다. 왜냐하면 유엔 헌장에 정한 대로 집단적 자위권은 두 가지 요건을 구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지리적 조건, 지리적인 조건과 또 하나는 특수한 관계가 보장돼야 돼요. 즉 예를 들면 중국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다. 침략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방어가 안 되고 무너지면 일본과 근접되어 있는 지리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본의 방어에 문제가 생기죠. 이때 집단적 자위권이 유엔에서 동의해 주는 거죠. 그리고 한일 관계가 특수한 동맹 관계라고 하는 이런 특수한 조건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요건을 이제 충족해야만 하는데 좀 아까 일본의 그런 사례는 어떤 것도 지리적으로 미국과 일본에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의 함대가 공해상에 있는데 공격받으면 자위대 출동하겠다. 미국의 함대가 무너져도 일본의 안보에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따라서 집단적 자위권을 정하고 있는 유엔 규정을 위반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중동에 있는 원유를 수송하기 위해서 말라카 해협이 봉쇄되면 자위대를 출동시키겠다 이제 이런 건데 말라카 해협 말고 딴 데로 다니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일본의 안보에 전혀 지장이 없는 건데 다시 얘기하면 현재 사용되고 있는 모든 언론이 쓰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은 정확한 개념으로 보면 미일 동맹에 기초한 집단적 방위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엔이 정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의 해당 사안이 아니고 이걸 위배하고 있기 때문에 미일 동맹에 의한 집단적 방위 이렇게 표현되어야 되는데 마치 유엔이 보장하는 것과 같은 집단적 자위권이라고 쓰면 안 되는 거고 이게 이제 한반도의 문제는 미국이 예를 들면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진주할 수 있는 걸 열어놓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예를 들면 한반도 유사시 북이 좀 급변 사태가 있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 미국민을 보호하는데 일본 자위대를 불러들이겠다. 이렇게 하면 자위대가 들어오는 거죠, 한반도에. 사실 가장 큰 문제죠, 그게. 네. 예. 그런데 문제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한국 정부, 우리 정부의 입장은 도대체 뭐냐는 거죠. 저도 궁금한데 그게 예? 그래서 직접 좀 물어볼 수도 없고 일본이 5월 15일 날 이제 처음 발표한 게 집단적 자위권을 재해석하겠다고 했고 7월 1일 날 결국 가기에서 이걸 강행을 했는데 5월 15일도 7월 2일도 그다음에 최근에 고노다마 이 해석을 변경했던 것도 정부가 유일하게 하는 얘기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정부의 동의 없이 일본 자위대는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을 것을 기대한다. 이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내 속이 터지는데 이 한반도 전체 정세에서 이게 갖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일이 생기는데 우리나라 외교부나 그다음에 그 어떤 책임 있는 주무부처도 집단적 자위권과 관련된 뭐랄까 정말 제대로 된 국제적인 항의 이런 것보다는 기대하는 수준인 거고 더 문제는 미국이 예를 들면 요구하고 일본이 일본인들을 보호하겠다고 자위대를 파병하게 되거나 막 한반도에 진주하게 될 때 우리나라가 전시 군사 작전권이 없는 게 문제예요. 이걸 거부할 수가 없는 이런 이제 비주권 상태가 이제 훨씬 더 이게 심각한데 질문 요지는 우리나라 뭐 하냐? 제가 볼 때는 뜬구름 잡는 중이다 이거 관련해서 기대한다는 일본이 함부로 들어오지 않을 걸 기대한다고 하는 성명 정도밖에 내고 있지 않은 걸 보고 답답한 거죠. 저는 이런 의도로 사실은 질문을 드린 건데 올해가 그 동학 농민회군 120년째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일본 정부, 한국 정부의 동의 없이 어쩌고 저쩌고 할 것을 기대한다 이런 얘기가요. 120년 전에 똑같이 있었던 겁니다. 동학 민중들의 저항을 막기 위해서 청나라가 들어오고 일본 군대가 들어올 때 그냥 쳐들어온 거 아니거든요. 다 그때가 뭐 대한제국 시절이야, 고종 시절, 어쨌든 뭐 조선 정부라고 하겠죠. 정부가 요청해서 들어온 거거든요. 심지어는 2010년 을사늑약조차도 정부 간의 조약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그때보다도 한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국제 관계 속에서의 중심이랄까, 균형적 감각 또 힘 이런 건 오히려 더 약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위태위태한
상황인 것 같아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고노다마 얘기도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제가 사실은 뭐 매년 그 8월 광복절을 앞두고 뭐 제기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이번에는 특히나 이제 문창극 총리 파동이라고 하죠. 그 식민지 근대화론자인지 혹은 그냥 수구 꼴통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본 얘기를 워낙 그 이상하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고노다마 얘기도 나오고 또 이거에 대한 최근 일본 정부의 태도 이런 것까지도 이제 문제가 된 것이잖아요. 그렇죠. 좀 요약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고노다마는 일본이 한국의 지배와 관련된 뭐 반성을 담은 다마가 이제 세 가지가 있죠. 미야자와 다마, 고노다마, 무라야 다마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고노다마였던 건 93년 8월 4일 날 일본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위안소 설치, 관리 이것에 일본군이 직접 관여했기 때문에 일본 정부, 즉 일본 국가가 위안소를 동원했다, 위안부를 이거를 인정했던 반성했던 담화였어요. 근데 얘네들이 이거를 검증하겠다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해서 지난번에 이제 발표한 건 뭐였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정부하고 다르게 이 한국 정부가 요청한 사실이 있어서 그 표현이 들어간 거다. 이렇게 검증 결과만 이제 발표한 거 이런 검증이 있었다 이렇게 그건 내용적으로 뭐냐면 고노다마를 부정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한국 정부가 요청한 거다 이렇게 이제 한 거고 이거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아주 강력하게 비판을 했죠. 일례로 외교적인 결례다. 신의를 저버린 거다. 이제 이런 정도의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근데 과연 이제 한국 정부가 그런 얘기를 할 자격이 있을까? 당연히 항의하고 이거는 일본 정부의 이런 한일 지배사에 대한 반성을 뒤로 무의로 돌리려고 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세게 항의하고 규탄하고 그러지 못하도록 해야죠. 근데 우리나라 정부가 예를 들면 국정원이 부정선거 저지른 게 정치적으로 위태위태하고 이러니까 이제 국정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의로 깠잖아요. 대화로. 그리고 그거를 선거 바로 전에 김무성 그때 당시에 이제 박근혜 캠프 선대 본부장이었는데 대선 5일 전 하루 전날 노무현이 NL을 포기했다 이런 국정원 대화로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 대화로 깠다고요. 정책으로 이용하고 선거에 찌라시 보고 깠다고. 나중에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랬더니 찌라시를 받고 이 찌라시 정권이라고 인정한 거잖아요. 그리고 더 웃긴 건 이 관련자들 10명이었는데 그중에 1명만 기소하고 나머지 10명 다 무혐의 처분했던 정치 검찰 이런 짓을 여기서 저지르면서 과연 일본 정부의 고노다마에 대한 검증을 통해서 이걸 무력화하려고 하는 거에 항의하는데 비난하고 항의하는데 일본 정부가 콧방귀나 끼겠나 이런 참 창피한 이런 정말 답답한데요. 예를 들면 역사 왜곡 관련해 박근혜 정부가 시도하는 게 가장 심각한데 교학사 기억나시죠? 작년에 교학사 한 군데도 채택을 못 하겠는데 교학사 내용에 어느 정도 후소셜 교과서가 어떻게 쓰고 있냐면 일본이 강요로 체결했던 강화도 조약에 대해서 조선의 국교 수립을 강요한 불평등한 조약이다. 이게 후소셜 가장 보수적인 교과서의 내용인데 우리나라 교학사 교과서는 개혁파 주장하고 고종의 긍정적인 인식으로 체결된 조약이다 이렇게 써요. 이렇게까지 한국 자체의 한일 역사 왜곡을 우리 스스로 하고 있으면서 이런 역사 왜곡하지 말라고 하는 게 얼마나 설득력 있거나 일본 정부가 깜짝 놀라게 하는 이런 정도의 반성을 하게 할 수 있을지 저는 걱정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좀 거칠게 말씀드렸습니다만 100년 전 구한말 혹은 대한제국 시절 정권, 그 힘없는 정권보다도 국제관계에서는 더 힘없는 위치를 스스로 자기 정권 안보위를 위해서 예컨대 대영군이든 민비든 자기 권력 살겠다고 외세 끌어들이고 우리 민중 탄압했던 것이잖아요. 그때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도대체 뭐가 다른가 하는 얘기를 저는 어쨌든 하고 싶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 한미일 뭐 이른바 삼각동맹 이런 얘기가 참 오래전부터 이게 드디어 이제 본격화되는 실현되고 있는 이런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부분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동북아 정세가 지난 몇 년 전부터 이제 신냉전 시대로 돌아오고 있다 이런 이제 평가나 분석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죠. 아까 120년 전 가보 얘기하셨는데 그때도 열강들이 한반도의 침략을 노리고 있었던 거고 그때 어쩌면 유사한 상황이 아닐까 지금 제주 남방 해역이나 동중국해 이런 쪽에 일본과 중국이 이제 영토를 둘러싼 뭐 센카쿠 열도 내지는 다오이아 섬 이 영토 분쟁이 있고 그건 단순히 영토 분쟁이 아니라 동북아 지역에서 이 해상에 대한 군사적 패권을 어떻게 장악할 거냐 누가 이거에 이제 주 충돌이 있는 거고 미국은 군사 정책을 4년마다 한 번씩 내놓습니다. 국방부에서 GDR 보고서라고 하는데 GPR 보고서라고 하는데 이미 2004년에 20년 후에 미국의 가장 큰 적국은 중국이다 이렇게 정하고 있고 이거에 기초해서 군사 전략, 그다음 방위 전략을 이제 짜고 있는 나라죠. 오바마가 이제 오바마 독트린이라고 해서 아시아 중시 전략을 쓰면서 아시아로 이제 훨씬 더 군대 강화, 그다음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이런 군사 패권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한가운데 이제 한복판에 한국이 이제 놓여 있는 거죠, 한반도가.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중국과 한중회담 했잖아요. 그래서 한중회담 공동 성명 내용에도 보면 일본 집단적 자위권과 관련된 표현이 정확하게 반영이 안 돼 있는 건 한국 정부가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일본의 이런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를 못하고 있는 이런 걸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닌지 오히려 이제 시진핑이 어디 대학 강연에서 그 관련된 발언을 반영 못한 걸 세게 얘기하기도 했는데 결국은 이 동북아에서 미국의 군사적 패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미국이 워낙 이 군사비가 많이 드니까 미국의 군사력을 동원해서 동북아의 미국의 군사력 확장과 진출을 보장하는 거를 집단적 자위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보장하고 있는 거고 그런 힘으로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는 걸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한국의 외교 정책이나 대한반도 정책에서 한미일 동맹 중심으로 해왔던 이런 외교 정책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이제 어떤 대립선을 칠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중국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중미 사이에 낀 거죠. 지금 한반도가. 중국과 실제로 2003년 13년 기준으로 무역 관계가 2,300억 달러거든요. 무시할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중국의 눈치도 봐야 되고 미국의 눈치도 봐야 되고 미국의 눈치보다는 전통적인 종속국가 동맹관계 이런 종속관계이기 때문에 미국의 요구를 거부할 수는 없고 여기에 어떤 외교 전략 내지는 민족 전체의 이익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가 많은 건 국방부도 외교부도 전체의 정부가 워낙 미국 중심의 동맹체제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의 거부를 정책에 거부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한반도 전체 민족 전체에 부합할 수 있도록 외교 정책을 짤 수 있을 건지 그래서 이 집단적 자위권에 있어서도 얼마큼 구체적 대응을 해나갈 건지 사실 중국과 손잡아야 되는 문제가 이제 생긴 건데 못하는 거죠 지금. 좀 웃기는 현상이 있었어요. 아까 시진핑 강연 말씀하셨는데 서울대학교에 가서 한 거였었거든요.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뭐 이공계 학생들 한때 하고 싶다 했는데 정작 이공계 학생은 거의 없었다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수구 방공 단체들 있잖아요. 공산당 하면 증오하는 이분들이 느닷없이 오성홍길이 앞에 절을 하는 시진핑 만세를 부르고 있었다는. 시간이 또 거의 다 됐습니다. 우리가 좀 빠르게 이제 일본 집단 자위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런 의문을 혹시 드실 수 있을 겁니다. 듣는 분들께서 민주노총이 왜 남북 문제 또 동북아 문제 이런 얘기 국제 정세 얘기를 이렇게 거창하게 장시간 하고 있는지 하는 궁금증이 있을 수 있는데요. 생명의 존엄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의 평화를 위해서 노동자들이 그리고 민주노총이 앞장서 싸우겠다. 더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저녁 7시 청계광장에서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촛불 집회가 열립니다. 잊혀지는 순간이 사라지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잊지 맙시다. 그리고 더 노력합시다. 지금까지 민주노총 홍보실장 정호희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